자,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이제 어떤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사회복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주요 국가별로 어떤 식으로 통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뭐 사회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뭐 사회 통합이라든지 사회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 불평등의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16회 시험에 나왔습니다마는 자동 안정장치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부정적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빈곤의 덫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낙인 효과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으로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얘기했던 것들 중에 사회복지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 실패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가 사회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공급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 시장 실패의 이제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뭐 외부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또 뭐 공공재로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불안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으로서 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도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이제 그 새로운 영역에 해당하는 뭐 노동 정책이나 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런 제도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인데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스웨덴 뭐 이 정도로 이제 물어보는 범주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도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 법제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면, 요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그 외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도 물어보는데, 최근에 이제 기출에서는 주로 이제 과거의 역사보다는 최근의 어떤 흐름, 경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복지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심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이 부분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이제 공부하기에 좀 용이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에서 뭐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공공의제, 정부의제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이건 이제 그 네일 길버트와 폴 테렐이 얘기했던 그 산물 분석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물 분석의 네 가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할당,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재원 전달 체계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장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실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각 분야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이론들, 이를테면 연금의 재정 방식으로서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의 여러 가지 유형, 그러니까 뭐 기여연금이냐 아니면 무기여연금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또 공부하게 되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방식이라면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이 공공부조냐?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재원은 일반조세를 하고 일반조세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의료보장과 그 다음에 그 실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의료급여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둘 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상황에 있을 때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서 이제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 제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은 빈곤의 개념, 그러니까 뭐 절대적 빈곤이냐 아니면 상대적 빈곤이냐, 그리고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예, 그래서 뭐 빈곤율, 빈곤 갭,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의 측정. 그래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지니 계수입니다. 그리고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니 계수 말고도 뭐 5분위 배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10분위 분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 제도로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정책론은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20년 18회 시험을 중심으로 최근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강에서는 요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 포괄적인 기본적인 이론들, 그 다음에 이 복지국가 발달과 관련해서 복지국가 유형론이라든지 복지국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복지국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인데요. 이제 사회복지 역사,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영국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독일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웨덴의 역사도 가끔 나왔는데, 스웨덴 하면은 이제 나왔던 것이 정록동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치유받은 협약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뭐 연도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자, 열등처우의 원칙 하면은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고 1834년에 신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구빈법은 영어로 푸어 로우인데 기출 이 시기에 따라서는 구빈법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빈민법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빈법과 빈민법은 혼용돼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제 옳지 않은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제 신구빈법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에 가깝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오히려 이 구빈의 책임을 정부에 규정한 내용 법이다. 그 다음에 이 빈민을 이 근로 능력에 따라서 유형화했다. 즉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대상이 없는 아동 이런 식으로 나눴다. 아니면 뭐 구빈 감독관을 두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제 연결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길버트법 1782년 맞고요. 길버트법과 그 다음에 1795년의 스피넌랜드법은 억압적이고 통제 일변도의 구빈법 흐름에서 약간은 좀 벗어난 좀 인도주의적인 요인이 있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길버트법은 원해구제를 허용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83년에 이제 도입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실업보험은 아닙니다. 네, 실업보험은 아니고 맞는 것은 이제 산재보험 혹은 재해보험이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미국의 사회보장법. 네,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못했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이제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에 이 보고서를 도입함으로써 영국의 이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소득비례 방식의 사회보험이 아니고 소득비례가 아니고 뭐였죠? 정액급여죠. 예,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길버트법 원해구제 허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자,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네,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적을수록 좋죠. 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타인
또는 다른 주체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18세기 서구 사회에서 시민법이 등장했을 때 강조했던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들, 이런 것들이 소극적 자유에 해당합니다. 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슨 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3번,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네,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회나 자원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최소한의 자원이 있어야, 뭐 돈이 좀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 자유라는 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고, 이런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야 자기가 실제 할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누리려면 결국에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국가가 요청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원이나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평하게 자원을 보장한다. 이건 이제 뭐 결과의 평등이나 비례의 평등과 관련이 있고, 또 기회를 보장한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이죠. 5번,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 아니고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위계수를 구할 때 로렌츠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교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로렌츠 곡선은 이제 그 가로축이 누적 인구 비율이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누적 소득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인구를 1명, 2명, 1명, 3명, 4명, 5, 6 이렇게 세워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을 누적해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5도의 직선으로 쭉 이어졌을 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소득이 평등하게 배분되었을 때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45도 형태의 직선을 띠게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소득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득을 누적하게 되면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비례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 불평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은 없고 딱 한 명만 소득을 다 몰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세면서 소득을 누적시켜봤자 소득이 늘어나질 않다가 마지막 사람을 딱 셌을 때 누적 소득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이 되는 거고, 오히려 45도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먼 이거죠. 그러니까 요 직각을 이룬 요 선, 요게 이제 가장 불평등할 때 로렌츠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완전히 평등할 때의 대각선과 그 다음에 완전히 평등할 때의 대각선과 완전히 불평등할 때의 요 직각선, 요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반달 모양, 금음달 모양으로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평등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 완전 불평등할 때는 이런 직각을 이루는 선이기 때문에 1번은 이 뒤바뀐 설명입니다. 자, 2번, 진위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최대값이 1이 맞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이죠.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거는 빈곤갭이 아니고 빈곤율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4번.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빈곤율에서 이것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죠. 빈곤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체 인구에서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만 의미하기 때문에 빈곤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이걸 반영하는 것은 빈곤 갭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센 지수.
아마티아 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센 지수는 빈곤 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이 센 지수는 사실은 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지 교과서에 있긴 한데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센 지수를 이제 뜯어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 빈곤 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빈곤층의 진위 계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5번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양심 이론,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맞습니다. 자, 수렴 이론,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론을 우리는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죠. 자, 3번 시민권론. T.H.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 하였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T.H. 마샬은 시민권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순서로 이제 발달해 오는 것을 서구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력 자원론.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의 엘리트의 산물이다. 아닙니다. 권력 자원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이 사회복지 정책이 그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노동자 계급의 힘에 의해서 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설명이죠. 그래서 경제적 권력 자원은 자본 계급이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차로 이 선거권이 보통 시민들에게 확대가 되면서 성인 일반 보통 시민들에게 확대가 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보다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점차 정치적 권력 자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정치인들이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이 정치적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동 계급에 의해서 이제 복지 국가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권력 자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조기능주의론,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 맞는 얘기입니다. 구조기능주의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오죠. 잘 알아두시고요. 구조기능주의론이 있으면 또 반대로 뭐 갈등주의론 이런 게 이제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빈곤의 개념. 네, 불평등이 앞에 나왔는데 빈곤이 또 나오네요. 자, 빈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까지는 우리가 통합급여 체계라고 해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 기준을 세웠는데요. 2015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맞춤형 급여 체계라고 해서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30%를 넘지 않는 소득 인정액을 가진 가구,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2020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런 식으로 그 급여의 선정 기준을 차등화하고 있죠.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몇 %라고 비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번.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요거를 상대적 빈곤선에 이제 실제 많이 적용하고 있죠. 물론 선진국에 따라서는 뭐 중위소득의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위소득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 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민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근데 뭐 이런
이런 그 고유명사들 모르셔도 답을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보기 1번.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여러분들 생태주의가 그 이제 빅조지와 폴 윌딩의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그 뭐 신우파, 그다음에 뭐 중도 노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여성주의, 뭐 생태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생태주의 관점은 이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것도 결국에 경제 성장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재원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대량 소비 그리고 이러한 소비는 결국 환경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옹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최근 나오는 논의들입니다. 자, 3번 민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 운동 조직이 출연한 사례에 해당하고요. 4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또 커뮤니티 케어,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 과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타일시설화와 관련이 되어 있죠. 4번과 5번은 특히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세 중 재산세 계층 간 소득 재분 효과가 가장 크다. 요게 틀렸죠. 일반세 중에서는 이 소득세가 계층 간 소득 재분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소득세가 결국에 이제 누진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누진세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죠. 4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지닌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5번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기업 복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 복지는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8번입니다. 사회적 배제. 요것도 이제 빈곤을 다룰 때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해 온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그렇습니다. 다차원적 불이익.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빈곤 개념이 주로 이제 소득이 부족한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이 빈곤층이 소득만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불이익에 처해 있는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관주하는 것이죠. 자, 2번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 동태적이라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그렇지 않죠.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그 구빈법 시기에 신구빈법 뭐 그런 이제 쪽에서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아니고 오히려 이 빈곤층이 처해 있는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네, 과정 동태적인 거고요. 다양한 배제 다차원의 불이익이죠. 5번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맞습니다. 자, 복지 혼합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을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계약 증서 혜택 이런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부와 민간 간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정부하고 계약을 맺은 그 기관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가장 이제 그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서는 우리가 바우처라고도 하죠. 네, 바우처. 이 바우처는 이제 현금 급여의 장점과 현물 급여의 장점을 섞은 이제 혼합된 형태의 그 급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완전하게 풀어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해진 범주 내에서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어떤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 네, 일단 이용하는 것은 이제 아무데나 이용을 해라.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비용적인 혜택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가장 그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이용료 본인 부담금입니다. 자, 부가 방식에 따른 소득세 분배 효과가 가장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액제라는 것은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그냥 이용료가 동일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가장 역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액제가 가장 소득세 분배 효과가 작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률제. 정률제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요 이제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연동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의 연동해서 이용료가 이제 차등화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동제라는 것이 이 소득세 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이니까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이제 빈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예, 불평등도 같은 영역으로 묶어본다면 빈곤과 불평등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진위계수라든지 뭐 빈곤 갭이라든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 하지만 이 부분 좀 묶어서 알아두시는 것이 이제 고득점을 노리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부의 기본 이론들,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유형화라든지 발달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학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